네, 2021년 8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죠. 윤석열, 최재형, 윤희숙이 하고 있는 바른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들은 문재인이 보여주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상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최재형 씨가 국힘당 초선위원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라는 데 강연자로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긴축재정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현재 이 정부의 목표 중에서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다. 국민의 삶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민이 살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판을 깔아주는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 거는 국민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직접 국민이 살아가는 건 민간 부분이잖아요. 그 민간 부분에 대한 정부 개입은 줄여야 하고 세금도 전체적으로 줄여야 한다. 정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자꾸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직접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만 깔아주고 스스로 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워낙 뒤처지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해야 된다. 네, 아주 어려운 사람만 국민이 책임져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크게 해라. 이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나요? 이렇게 툭 쐈습니다. 국민의 삶은 국민 스스로도 책임져야 하지만 당연히 정부도 책임져야 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상당히 똑똑한 친구인데 깊이가 없네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죠. 7월 24일 날 문체위 법안 소위를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내용은 언론사가 고의나 또는 중과실, 실수할 수도 있죠. 로 허위나 조작 보도를 했을 경우에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넣는 겁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씨가 반대하는 1인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KBS 노동조합이 이 법안에 반대해서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해서 20분 동안 시위를 했습니다. 자,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라 그랬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면은 참 책임을 물리기 좋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쓰는 것 중에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있죠. 죄형 법정주의. 자, 누구한테 무슨 죄를 줄 때는 어떠한 죄를 적용해야 된다 하고 그 죄 이름을 하나씩 다 법에 해놨습니다. 살인죄, 강도, 이렇게 쭉 절도. 네. 그래서 거기에 나열되지 않은 죄는 죄를 주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언론사에서 허위 보도를 할 수 있죠. 조작 보도를 할 수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이 그 많은 죄형 중에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그렇게 거론되지 않은 것도 처벌할 수 있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자의적으로 법률이 해석돼서 마구마구 사람을 때려잡습니다. 아주 독재하기 좋은 법률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양반이 반대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윤호중 씨, 서울대 운전과 출신의 민주당 원내대표.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더 정확한 명칭이다. 이것이 본질이고 전부 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가짜뉴스. 저도 가짜뉴스 상당히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해수부 공무원 피살 됐을 때 북한이 통지문 보냈다. 근데 그게 4종류가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간동화에 썼던 것 중에 틀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빨리 시인을 했습니다. 틀렸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4개가 있었다는 건 절대로 지금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몰아붙이는데 청와대는 가만히 있고 국정원도 가만히 있습니다. 지들이 불리하면 떠들지만 틀리면 찍소리도 안 하고 그러면서 틀렸다 그럴 땐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죠. 제가 항우 의원과 다툰 적이 있습니다. 항우 의원이 한국형 발사체 1단을 개발하면서 시험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저는 그 연기한 이유를 취재를 통해서 실패가 두려워 연기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정부가 밝힌 최종 연기 사유는 실패의 가능성과 사고 위험성이 높아 연기했다. 제 말이나 이거나 1년 전에 쓴 건데 뭐가 다릅니까? 근데 이게 틀렸다고 해서 소송을 걸었고 1심 재판에서는 제가 졌어요. 1,000만 원 배상을 하고. 자, 재판부터 웃기더라고요. 그때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재판장은
이정우는 항공우주의 전문 기자인데 그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도 그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가 쓴 거는 직접 본인이 판단한 거다. 근데 본인이 직접 판단해서 쓴 거는 정부 발표문과 글귀가 다르니 허위 보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가서 이게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국어 실력도 없냐고 막 썼더니만 2심 재판부에서는 판결이 항우연은 정부 조직인데 정부 조직이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야 된다. 거기에는 명예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배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났었는데 그럼 애초부터 이건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지방법원장을 지냈다는 사람을 변호사로 써갖고 항우연에 이렇게 대든 적이 있었죠. 아주 요거는 제가 아주 가짜 보도, 허위 보도도 아닌데 이렇게 몰고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요거는 아주 몇 번 걸쳐서 사례로 들고 나갈 건데 사실은 항우연 그 책임자들을 잡아 넣었어야 되죠. 정부 돈을 소송이나 하는 데 쓰고 있으니까. 근데 언론중립법이 만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해서 거꾸로 언론을 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숙 여성 후보도 상당히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절대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민생을 망치고 있다라고 한 후 그간 꾸준히 확대된 청와대 예산 규모는 김대중 정부 때의 3배에 달하고 인력은 100억 간보다 많다. 네.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게 매우 많은데 대한민국 최대의 군사령부가 합참입니다. 한국군 60만 대군을 지휘하는 사령부죠. 그러면 전쟁이 나게 되면 그 한국군 전체와 주한미군, 미국에서 오는 증원군까지 통합 지휘하는 게 한미연합사입니다. 그럼 한미연합사는 합참보다 훨씬 커야 되죠. 천만의 말씀, 한미연합사는 우리의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 해공군 작전사령부보다 작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 합참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쭉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가보면은 직원들이 참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밑에 조금 숙련된 직원이 기한을 쓰면은 과장, 차장, 부장, 임원들 결제해서 시행이 돼요. 근데 그게 처음 만드나니 크게 바뀌느냐? 바뀌는 거 없어요. 글자기 몇 개 바뀌고 그냥 갑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가항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표가 있고 직원 하나, 분야별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 친구가 기한에서 올리면 큰 내용 틀린 게 없으면 그냥 갑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쪽은 5명이 일하고 이쪽은 1명이 일합니다. 어디가 돈을 벌겠습니까? 지금 청와대 우리 합참에 많은 사람을 잡아놨다 그래서 집단지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은 낮아지겠지만 가성비가 너무 없습니다. 확 줄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백악관보다 인원이 많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들이 직접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은 각부 장관이 있는 행정각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청와대에 있는 그 수석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안을 만들어서 직접 하지도 않아요. 하게 되면 책임지니까 행정각부에 내려보내요. 그리고 결과만 보고받아요. 틀리면 장관을 받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책임 정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대통령 권한을 얻고 호가호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정책실장도 있어요. 잘못됐죠. 그리고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데서 인사검증을 합니다. 왜 합니까? 정부 조직으로 인사혁신처가 있는데. 2중 3중이잖아. 이런 낭비 없애야죠. 네.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정부조직법상에서는 대통령실에는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만 두게 돼 있는데 정책실을 딱 두고 지금까지 누구를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고 잘못된 민주주의입니다. 이걸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씨는 각 부처가 자기 일을 직접 하는데 장관이 퇴임할 때는 퇴임 청문회를 열어서 당신이 한 것 중에 책임질 것이 무엇이고 잘한 게 무엇인가 검증하겠다. 그래야 장관도 명예를 걸고 일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좋은 주장이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또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서 이 좌파 시민단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갖고 마음대로 아각거렸죠. 오늘 윤미향 씨 재판이 열렸는데 윤미향 씨가 이끌었던 정의원인가요? 그 얼마나 그 지저분하게 돈 끌어모았습니까? 국회의원까지 해먹고. 그런데 조사를 해야죠. 왜 사회단체가 정부 돈 받아서 합니까? 자기 돈으로 해야지.
우리나라는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러는데 일본은 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라고 합니다. 사회활동을 하려면 돈벌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민간단체들은 정부 예산 받아 먹었고 자기네 밥벌이 먹고 또 민간단체 지원 받아가지고 자기네 집 사고 뭐하고 하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그런 운동단체가 되고 있죠. 이거 바로 잡겠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희숙 씨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재미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은 바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왜곡됐는지를 이 사람들이 짚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 말이 많은 윤석열 씨도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지난 19일 유튜브에서 그는 웰턴 프리드만 교수가 쓴 선택할 자유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씨의 아버지는 연세대 경제학과인가 통계학과 교수였는데 아버지께서 이 책을 읽으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자기 경험을 보태서 얘기해요. 일선검찰청에 있을 때 뭘 단속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단속을 할 때는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하의 것들은 무조건 잡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프리드만은 그렇게 단속하지 말라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 그 퀄리티 이하의 것을 먹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건 잡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퀄리티보다 떨어진 걸 먹고도 사람이 안 죽는 게 있습니다. 그 원가 자체가 나쁜 걸, 싼 거를 넣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라도 먹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한 기준 이하 걸 모두 단속해서 없애버리면 없는 사람들은 너무 살기 어렵다. 비싼 거 먹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 일정한 퀄리티 이하의 거를 부정식품이라고 해서 공격해버리면은 이건 안 된다. 오히려 싼 재료로 싸게 만들어서 싸게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허용하고 그 좋은 걸로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것도 허용해야 된다. 50전짜리를 팔면서 퀄리티를 5달러짜리로 하라 그러면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프리드만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부정식품 논란을 일으켰거든. 이재명 씨는 윤석열 후보님 독약은 약이 아닙니다 라고 이죽거렸죠. G8 국력을 인정받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게 믿기지 않는다고 공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이 G1이 돼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분들이 물론 또 좋은 거를 먹어야 되겠지만 돈이 없으면은 싼 거 먹어야 됩니다. 근데 퀄리티가 낮다고 해서 못 만들게 하면은 그분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정부가 다 책임지지도 못한다면. 저는 이재명 씨를 상당히 인민민주주의자, 선동가로 보는 게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한이 있죠. 가난한 사람, 잘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걸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이재명 씨 스타일인데, 이렇게 되면은 평등만 강조하면서 사회가,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는, 최재형 씨가 반대하는 그런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상당히 공산주의적 요소가 강한 사람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 친구는 참 칙칙한 친구죠. 부정식품은 박근혜 정부 때도 4대 사회학 중에 하나였다며 이자는 박근혜만도 못하다, 이렇게 논박을 합니다. 비난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멘트밖에 못하는 최강욱, 뭐 쓰레기 같은 거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윤석열 씨는 7월 18일 매경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대담을 했어요. 주 52시간 근무만 하게 해놨죠. 여기에 대해 기업이 불만이 많다라고 하니까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와 조건이 합의하면 마음대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그런 다음에 놀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거를 저는 돈 내기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한때 노가다를 한 적이 있어요. 광진구 광진동에 가게 되면은 광장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이제 붙박이장을 끌고 올라가서 올려놓는 걸 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일 때는 없기 때문에 직접 지고 올라가는데, 가다 보면 쿵쿵 들이받고 힘든데, 근데 이제 일감이 오면은 들고 올라가고 아니면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게 재밌죠. 돈은 똑같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와가지고, 자, 갖다 놓고 오늘 20개만 하고 빨리 가 그러면요, 오전 중에 다 하고 갑니다. 결과를 주게 되면은 8시간 일을 안 하고 4시간에 끝내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거죠. 이게 훨씬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효율이 올라갑니다.
8시간 4개 일하라 그러면 20개가 아닌 10개도 못 올리고 또 다음날 미루고 합니다. 효율이 안 올라가죠.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20시간이라도 일을 하자라고 강조를 했더니 대구에 간 이재명은 이를 비난합니다. 120시간 일하고 쉰다? 정말 모르는 소리 한다. 이 양반은 소년 노동자 출신이죠. 아침 9시에 출근하면 6시에 퇴근하는데 자신은 새벽 2시까지 철야를 많이 했다. 새벽 2시까지 철야를 일주일간 해도 주 7일 근무겠죠. 119시간이다. 현실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장시간 노동으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얼마나 가슴 아플까 생각이나 해봤나라고 비꼬았습니다. 네. 전혀 다른 비유를 하는 거죠. 아까 하태경 씨가 최재형 씨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비유를 하는 거. 최강욱 씨가 윤석열 씨의 다른 비유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국민을 선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재미없지만 이런 시간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도 이죽거렸죠.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 노동자들은 주 90시간 일했는데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98시간 일했는데 너는 120시간 일하라고 하느냐? 하고 이죽거렸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타임머신 타고 쌍팔년도에서 오셨나 거의 욕설을 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주 5일 동안 한 잠도 안 자고 한숨도 안 쉬고 일해야 120시간이다. 화장실도 안 가고 일만 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이렇게 이죽거렸습니다. 이낙연 씨는 굉장히 엘리트죠. 다 알만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합리성을 놓치고 국민 감정에 호소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달갑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 윤석열 씨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역시 매경 인터뷰에서 역대 정권이 규제 개혁을 내세웠지만 번번이 실패하지 않았냐라고 그랬더니 참 옳은 소리 했습니다. 정보 비용과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한 규제는 착한 규제다. 자, 제가 이렇게 공무원들을 만나보면요.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못 따지고 이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자기네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아, 그러면 그거 맞추느라고 시간 다 가요. 나중에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기자를 30년 하면서 기자가 참 효율적인 조직입니다. 기자가 딱 써갖고 와서 노련한 데스크한테 보여주고 그런 데스크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판단으로 읽어가면서 이상한 걸 체크해서 질의하고 맞으면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에 교열을 보면서 교열에서 이제 맞춤법 잡아주고 거기서 혹시 발견해서 이상한 점이 있으면 다시 문제 제기해서 발견되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언론이요. 굉장히 괜찮은 언론사에서는 노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수가 적어요. 기업체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이 검토해서 하는데 오히려 수익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거래 비용을 굉장히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 기자들은 동시에 여러 일을 바로 끝나고 다음 일을 집중할 수 있어요. 정부 가보면요. 글쎄요, 제가 기자로서 한 2주일이면 할 것 같고 1년 내내 사업으로 밀고 나가는 거 봤거든요. 검토한다고 보내놓고 기다리고 놀고 딴 거 안 해요. 그 순간에 10개 더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그것만 마냥 기다립니다. 군대 갔을 때 탱자탱자 노는 거랑 비슷하게 그런 모습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거래 비용을 낮추고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가 없어 정보 구하느라고 시간 많이 보내잖아요. 정보만 제대로 얻을 수 있으면 그런 건 도와주는 건 착한 규제다. 근데 나머지는 내용을 건드리는 거는 나쁜 규제다. 제철병 기자 때 하였다고 썼더니 했다라고 고치는 분이 있고 그러나 그랬더니 하지만으로 고치는 그거 일일이 야단치는 선배가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 그게 뭐 어쨌다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고치던지 그냥 그건 본인 글 스타일에 두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뭐 내용 자체를 팩트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러면 이건 나쁜 규제죠. 근데 이 정권 사람들에서 그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기업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처벌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월가에서는 준법 감시 체제를 강화해가지고 최고 경영자 CEO가 망신당하는 식의 수사를 하지 않게 했다. 지금 우리가 이재명 삼성 부회장이 이번에 이제 가석방 됐는데 이 정권 사람들이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용 씨는 한겨레는 이재용을 왜 가석방했냐고 비난했는데 이재용 씨는 초범으로서 가석방 요건을 다 채워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정권 사람들은 한겨레는 비난하고 이 정권 사람들은 자기가 해준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망신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 망신을 주게 되면 그 CEO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겠어요? 사업을 안 하면, 민간이 발전 안 하면 경제가 큽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경영자들을 잡아놓고 하는 건 피하고 다른 식으로 망신을 줍니다. 즉 주주들이 경영진이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기업한테 세금을 많이 때리게 하게 되면 주주가 손해를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CEO한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EO들이 경영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을 피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죠.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이 문재인 정권하고 코드를 맞춰서 월성 1호기를 세웠어요. 정부가 요구한 대로 해준 거죠. 그거 지금 와서는 그걸 모르면은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까게 되면 이제 그럼 대통령은 감옥에 안 가려고 버티고 백윤규 씨도 버티고 하니까 힘들어지는데 요로 할 때 바로 한수원 주주들이 한수원 주주는 100% 한전이니까 한전에는 또 개인 주주가 많으니까 한전 주주들이 한수원 사장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 지시로 이걸 세웠으니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이거는 문재인 씨 잘못했으니 퇴임 후에 감옥을 집어넣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 체면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많다. 회사 생존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을 종업원 고용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 다 못하게 해놓으면 기업이 어떻게 가느냐. 기업이 망하면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거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문제를 얘기하니까 세금 줄여야 된다. 이번에 이건희 씨가 10조 재산인데 상속세만 52%인가 60%인가 그래서 12조 원인가를 세금 내기 위해서 주식과 뭘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게 팔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이건희 갖고 있던 주식이 확 나오니까 삼성 관련 주식 폭락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죠. 정부는 그거 걷어갖고 또 정부가 모든 국민 삶을 책임진다고 생색을 내고 표를 얻는데 이건 민주주의에 도움도 안 되고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상속세, 증여세 라는 문제를 좀 줄이고 한 번에 또 콱 내서 막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사람이 안 생기도록 조정을 하는 필요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집값 폭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하거나 뭐 할 때가 되면 사람 본성을 알아야 되고 심리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욕이 있어요. 짐승도 집을 소유합니다. 그죠? 집 없이 사는 짐승은 별로 없어요. 뭐 풍찬노숙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거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집을 못 갖게 억제만 하게 되면 사단이 생기죠. 그러니까 집을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을 누가 어디 갖고 싶어 하느냐? 좋은 데 갖고 싶어 합니다. 어디냐? 서울로 얘기하면 서울 중심부에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럼 서울 중심부에는 건물을 많이 짓도록 해서 그럼 많이 들어와지게 되면 수요가 해소되니까 덜 올라가죠. 그렇게 풀어라. 도심 재개발을 해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싱가포르에 가보십시오. 싱가포르 도심 가게 되면은 우리 여의도 도심 같은 데 가면 요즘 한 30층 건물들인데 그쪽은 60층에서 80층에 올라갑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게 효용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남는 지역에서는 녹지를 둬서 쓰고 우리는 막 뒤섞여 있잖아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하네요. 언론 개혁은 언론 산업을 육성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징벌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언론기관의 불법 행위는 사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면 된다.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개입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발생한 문제는 언론끼리 풀고 아니면 기존의 사법체제에서 풀면 되는 거지 뭐 새로운 법을 만들 이유도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국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교류도 했고 식민지 시절 독립운동도 같이 했지만 동맹은 될 수 없다. 왜? 지금 대한민국 체제는요 많은 사람이 1910년 한일합방 체제로 보면서 일본을 적대시하고 북한과 중국을 우리 같이 독립운동하는 세력으로 보는데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 체제는 1950년 6.25 전쟁 체제입니다.
그때 우리한테 도와줬던 게 미국이 동맹이었고 일본이 지원을 해준 겁니다. 한미일 삼각관계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면서 멀어진 겁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은 동맹이 아닙니다. 이거를 거꾸로 알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후쿠시마 문제에 대한 발언은 좀 틀린 게 있었죠. 그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후쿠시마에서는 모든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냉각을 못 시키니까 원자로 안에 있는 핵연료가 뜨거워져서 녹아내렸습니다. 그 열기로 인해서 원자로 밑바닥도 녹았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안에 있어야 하는 핵물질이 원자로 밖으로 나갔고, 거기서 발생한 방사능 물질과 수소가 점점 뭉클뭉클 피어 올라가지고 가득 찼다가 수소 폭발이 일어나면서 원자로 건물 상층부가 찢어집니다. 붕괴는 아니고 수소 폭발은 있었죠. 원전 폭발이 아니라. 그래서 방사능이 나갔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윤석열 씨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계략적으로 설명을 들었고 뭔가를 봤기 때문에 설명을 한 겁니다. 약간의 실수는 있지만 후쿠시마 사고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원전 방사능 누출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1,500명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분은 고리 1호기 연구 폐쇄식에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좀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죠. 그래서 법치주의를 강조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에 따르면 통수권자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을 책임지고 외교를 합니다. 그런데 통수권이 워낙 큰 힘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 권력 중에 통수권, 조세권, 사법권, 여러 가지 권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통수권이 가장 크니까 각 권한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서 넘버원이 되어서 국가 원수 기능을 하도록 해줬어요. 국가 원수이다 보니까 각 권력을 책임진 장관을 임명하는, 원수니까 임명할 수 있죠. 그런 권한까지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걸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대통령은 통수권자니까 2등병부터 대장까지 다 진급시키고 승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그런 과대 해석이 나온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대통령 통수권자이니까 이 사람 별 달아줘 하고 총장에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남재준 육군총장하고 싸우게 되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임의로 이 사람 진급시켜, 이 사람 진급시키고 말어 이렇게 하게 되면 독재가 되고 군국주의 국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통수권자이지만 그렇게 못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인사법에는 군에서 합법적으로 만든 조직에서 누구누구를 기준을 갖고 심사를 해서 진급자를 뽑게 되고, 그게 합법적으로 뽑힌 거였으면 대통령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진급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죠. 이걸 노무현 대통령은 어겼던 겁니다. 그래서 남재준 씨가 이제 대들고 싸워서 이해를 했던 건데, 노무현 정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그걸 일일이 다 진급 대상자 검토하겠어요? 안 하죠.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군에서 자기네 기준으로 한 걸 무시하고 또 자기네 기준으로 해갖고 이 사람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안 돼!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군인사위원회에서 우리는 이래서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통수권 차원에서 내가 검증한 건데 니들이 왜? 하면서 이렇게 막아버리고 바꿔버립니다. 그럼 민정수석이 좋아하는 사람이 진급이 되고, 또 민정수석에 가까운 정치인이 부탁한 사람이 진급을 하면서 군에 충성하는 조직이 아닌 정치인에 예속된 군의 정치 신여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부가 힘이 없는 게 바로 여기서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아까 윤희숙 씨는 민정수석을 없애고 인사혁신처로 하겠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는 행정각부가 해야 되는 수석 비서관인가요? 보좌관이 많잖아요. 또 그 밑에 비서관은 질비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결정해서 대통령 이름으로 각부로 보내서 시행하게 합니다. 각부가 직접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잘못되면 책임을 안 져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 이건 대통령 지시사항인다고 대통령 떠넘기고 숨어버립니다. 그렇게 지시를 할 때는 대통령 이름으로, 대통령이 국가 원수니까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갑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대통령을 군주로 만들어버리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바로 이러한 수석 보좌관, 비서관들이 대통령을 군주처럼 활용하고 우리 대통령을 자기 뜻을 피는 아바타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시행해 주는 게 문재인 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실력이 없음에도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옹의를 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386 출신의 운동권 세력, 그 다음에 양이원영 같은 사람, 윤미향 같은 세력, 이런들이 붙어갖고 되지도 않는 정책을 막 하고 펼치고 책임되면 대통령이 시킨 건데 왜 하고 버티면서 자기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향은 자기네 한풀의 위주로 가는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공화정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굉장히 철저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엉망이 된 겁니다.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펴려고 하는 이들이 청와대에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이를 깨야 합니다.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이 구현한 권력만 행사하게 해야 됩니다. 제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한국 현대사의 최대의 비극이 분단이잖아요. 이 분단을 깨겠다는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윤희숙도 아직 그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자, 나는 2,500만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연설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협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겠습니다. 근데 김정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 있으니 나는 김정은에게 통치권을 나한테 넘기라는 요구를 하겠다. 그러면 너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북한 주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래서 남북이 하나가 돼서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찾겠다. 이런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 지금까지 해방이라는 단어하고 통일이라는 단어는 북한이 썼거든요. 통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조금 쓰긴 하지만 이건 친북적 행동으로 요즘 쓰는 말이고, 북한이 항상 우리를 해방시키고 통일을 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북한보다 53배나 잘 사니까 우리가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고 북한을 우리에 통합시켜야죠. 이러한 선언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걸 실행하는 지도자가 나야만 우리의 큰 모순이 극복이 되는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것까지 던지는, 지금 52시간 시간제, 언론중재법 문제, 대통령 비서실이 너무 과대하다는 문제, 윤희숙, 최재형, 그다음에 윤석열 씨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인 남북 분단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얘기가 없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만 바로 이걸 전혀 거론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을 유지하는 문재인 정권과 그 뒤에 붙어 있는 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운동권 세력들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는 게 대한민국의 진짜 개혁이죠. 적폐청산이 이겁니다. 부정부패한 사람 잡아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윤석열, 최재형, 윤희숙 이런 분들이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계도해라. 국민을 계도하면서 진짜 공화정을 하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해라. 그렇게 해도 승리할 수 있다.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발 한 맺힌 사람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맞추는 인민민주주의 하지 말고, 이제 그 단계는 벗어났거든요. 이재명 씨 말대로 G8 수준의 국가인데 아직도 노동시장 갖고 알아서 본인이 일하는 거지. 무슨 국민이 생활하는 국가 책임을 져. 각자가 사는 거지.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는 이걸 해야만 진짜 보수 정치인이고 지도자라고 봅니다. 윤석열, 최재형, 윤희숙 씨가 아직은 좀 어설픈 점이 있지만 더 탁탁 치고 나가면서 한풀이를 이용하는 인민민주주의 정치인들을 좀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